자, 지역사회 복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지역사회가 무엇인가부터 다루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지역사회의 개념입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통된 문화를 가지면서 일체감을 갖게 하는 삶의 영역이라고 사실 길지 않게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정한 지역 내. 자, 일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는 아니라는 의미이죠. 즉, 전 세계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정한 것이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천히 다루게 될 텐데, 일정한 지역이라는 것은 뭔가 한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도 아니고 전 세계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자, 이 단어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사회적 상호작용, 뭔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개념을 다룰 때 그 개념의 정반대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고자 하는, 파악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다룰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자면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주 현저히 제한된 경우, 이런 경우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에서도 어느 정도 면회도 가능하고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한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옆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긴 하지만 마치 정신병원에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선 지역사회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공통된 문화를 가지며.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 예술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클래식한 음악을 들어야 되고 어떤 미술관에 가서 고전적인 작품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문화라고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이 문화라는 것은 인간들의 삶의 양식 전반을 총체적으로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가 영어로는 culture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어가 이 culture의 어원이 영어로 cultivate입니다. 경작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경작하다, 농사짓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문화로 연결이 됐는데, 자, 어원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에는 이동 생활을 했다고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렵 채집, 또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약 10,000년 전에 농경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으려면 한 곳에 정주, 머물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한 곳에 머물러 살다 보니 이것저것 생활하는 도구들도 많이 생기고 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생겼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자, 우리가 이동 생활을 할 때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한복판에 약 한 300만 년쯤 전에 이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냥도 하고 수렵 채집도 하고. 근데 이동 생활을 하려면 들고 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간편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 이사 가듯이 이삿짐 센터에서 차를 싣고 그렇게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돌도끼 하나, 그리고 가벼운 그냥 뭐 이렇게 가죽으로 된 옷 정도, 그 정도 입고 계속 이동 생활을 해왔을 건데요. 정주 생활을 하면서 집도 생기고 곡식이 생기니까 그걸 담을 토기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생활 문화적 요소들이 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컬처라고 할 때 그 어원이 경작하다, cultivate라고 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아주 고급스러운 클래식 음악만이 문화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양식 전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니터, 키보드 이런 것들이 다 문화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미국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다. 이때 사용하는 문화입니다.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삶의 양식 전반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저로 밥을 먹고 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런 공통된 문화를 가지면서 일체감을 갖게 하는 삶의 영역이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체감. 우리가 이 단어를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비슷한 단어로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다른 말로는 유대감 또는 사회통합 또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것의 반대말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배제, 분리, 차별 이런 것들이 이 일체감, 유대감, 사회통합의 반대편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제, 분리, 차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법제화된 지가 꽤 몇 년이 됐는데요. 그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그 최근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 시위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서 나올 때가 뭐 1년에 몇 번씩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배제, 분리, 차별인 겁니다. 일체감을 갖게 하는 지역사회 누구나 어떤 가정에는 분명히 장애인이 있을 텐데요. 그 장애인도 교육을 받아야 될 것임이 틀림이 없는데 일체감이 없는 거죠. 뭐가 나와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들이 교육을 받던 말던 관심이 없는 거죠. 자, 특수학교에 설립하는 걸 반대하는 정도라면 사실은 사회통합, 이 일체감의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은 특수학교가 아니라 통합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여러분들의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들 자녀의 옆자리에 장애인도 똑같이 보통의 학생들처럼 섞여서 통합돼서 일체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건데, 자, 그런 정도까지는 뭐 아직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도 반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배제, 분리, 차별인 거고요. 일체감, 유대감, 사회통합의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통된 문화를 가지면서 일체감을 갖게 하는 삶의 영역, 이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개념과 관련돼서 학자들이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선 3명의 학자를 살펴볼 텐데요. 펠린이라는 학자는 공동의 장소, 이해, 정체감, 문화,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활동에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한 사회 단일체,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스테이너라는 학자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집단으로서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조직된 인간 집단,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학자인 넬슨이라는 학자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무한대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조직된 관계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분담하는 인간 집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서 그 지역사회 복지론을 수강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과목들을 아마 기초 과목들을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요. 사회과학에서의 개념들이 항상 그렇듯이 이 학자들 또는 이 학자가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만 약간씩의 차이는 있게 마련인데요. 사회과학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종합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연과학, 화학 같은 것을 비교해 본다면 화학에서의 주기율표, 고등학교 때 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기율표라는 것은 딱 정해져서 그건 암기할 대상인 거지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딱 고정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암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서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또 그 정의가 다른 사람은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것이 서로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학자를 더 살펴볼 텐데요. 힐러리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힐러리는 물론 그 미국의 정치인 힐러리는 아닙니다. 힐러리는 191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 행해진 지역사회에 관련된 연구를 94개 연구를 분석한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메타 연구라고 하죠. 말하자면 연구한 결과물을 연구한 겁니다. 94개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연구한 94개의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또는 공통점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을 했고요. 그 94개의 공통점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영역입니다. 주민들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의 생활 터전을 구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간적인 단위, 그리고 공간적인 단위는 주민 간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근접성, 문화의 단일성, 생활의 통합성 등을 지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적인 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인데요. 자, 앞에서도 다루었던 그 개념이죠.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간의 상호 교류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 교류작용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호 교류작용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구성된다고 보고 있고, 동일한 생활권 내에 살면서도 상호 교류가 단절되어 있고 공통의 관심사가 없다면 지역사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우리가 지역사회적인 관점을 이번 학기 내내 갖게 되는데요. 영구임대 아파트와 관련된 뉴스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접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이제 저소득층, 그 생활보호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일반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반 아파트 지역의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영구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하고 놀지 마 라고 이런 심리적인 거리감과 함께 사회적 교류의 단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통행로도 분리해서 그 통행을 하고자 하는, 아예 그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상호 교류작용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개입을 할 때 개입이 필요한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연대의식입니다.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유대감을 기초로 해서 연대의식을 가질 때 구축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연대의식은 혈연 지연에 의한 공동체의식이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공유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혈연 지연도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할 때 이 혈연 지연이 반드시 필연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연 지연이 동시에 부과된다면, 그러한 조건이 부과된다면 그 지역사회라는 조건이 더 강화되긴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연대의식. 우리가 연대의식, 사회통합 이런 것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 중에 하나인 건데요. 현대와 같은 무한경쟁 시대, 또 요즘은 각자도생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있죠. 요즘 같은 각자도생에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고 무한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에 무슨 도덕교과서 같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같은 연대의식인가, 이게 가능은 한 거냐라는 관점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제 관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약 100년쯤 전이죠. 그 현대 학문들이 여러 가지 발달을 하면서 발전하게 된 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인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학과 아주 인접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류학자들이 전 세계의 오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에도 가고 남극에도 가고, 사실 남극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죠. 티벳 오지에도 가고, 아마존 아주 그냥 밀림 구석에도 가고,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오지를 찾아다녔는데요. 그들이 이런 오지를 찾아다닌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인류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을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오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서구 산업 사회는 현대에서 산업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원래 인간의 모습의 본질과는 좀 뭔가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산업화된 현대화된 영향을 받지 않는 오지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전 세계를 이제 뒤지고 다닌 겁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들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은 인간은 어디에서나 집단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단독 생활, 한 명이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그 진화론적으로는 우리가 600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600만 년 동안에 우리는 내내 집단 생활을 해왔다고 보는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사는 그런 방식의 삶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보는 셈입니다. 그 집단 생활이 우리의 본성이고 집단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내가 같이 고통을 느끼는 감정이입, 이런 것들을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로 발달시켜 왔다고 보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무한 경쟁과 학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대사회가 급격히 변동되면서 인간이 아직 효율적으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은 타인과의 관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개념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퇴니스라는 학자도 굉장히 이 사회학에서는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인데 사회가 전통적인 공동사회에서 비전통적인 이익사회로 변화해 나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사회라고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시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부락 같은 것들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공동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사회를 의미하고 선천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면서 결합 자체가 목적이고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관계, 혈연이라는 것은 한번 발생이 되면 그 중간에 물론 우리가 호적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혈연 자체를 없던 걸로 되돌릴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영구적인 관계입니다. 가족과 민족, 전통적 의미의 민족, 또 농촌 사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기에 이제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이익 사회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결합의 동기가 어떤 목적, 의도, 이해관계에 있고 성원들의 선택 의지와 계약에 의해서 결합되는 사회, 예를 들자면 기업, 정당, 동호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여러 명이 모인 사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취업하려는 개인은 이제 급여를 받는 것, 그리고 또 자아실현의 기회 이런 것들을 추구하겠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자 다 어떤 목적과 의도와 이해관계가 있죠. 그리고 성원들의 선택 의지와 계약에 의해서 퇴직하면 사실 전 직장 사람들 잘 안 만나게 되죠. 선택에 의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혈연 관계처럼 그렇게 좀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듀르켐이라는 학자의 이 학자가 사회분업론 1893년입니다. 이 학자는 사회학의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 이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적 연대에서는 개인들 사이의 유사성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유사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단순하고 미발달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연대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서로 유사한 동질적 개인이 몰개성적 관계. 자,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몰개성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상태이고 구성원들을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집합의식이 우월하다고 보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동일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있는 것을 기계적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원시사회에서 사냥과 수렵을 했을 때 남자들은 다 사냥, 남자들은 다 수렵,
여자들은 다 수렵. 이렇게 각 개인들의 역할이 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다 사냥을 하거나 다 수렵을 하거나 초기 농경 사회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사에 종사를 했을 건데요. 사람들마다 사는 모습들이 다 동질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사성이 있고 몰개성적이고 똑같은 사람들이 뭉쳐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현대로 올수록 유기적 연대가 발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노동의 분화와 개인들 사이의 사후 보완성이 기초한 것으로서 근대 산업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나타나는 연대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이 생기고 잉여 생산에 의해서 처음에는 다 농사를 짓다가 그것이 분업화됐는데요. 어떤 사람은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학자가 돼서 서당에서 뭐 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엔 다 농사를 지었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뭔가 다른 분업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 상호 보완적인 그런 사회를 유기적 연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법적 계약 및 합의를 존중하고 위험에 따른 공동 부담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쿨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1차 집단 그리고 2차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테니스에 우리가 앞서서 방금 했던 테니스의 공동사회, 이익사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1차 집단은 구성원 간의 대면적 접촉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결합되어서 개인의 인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이제 소규모의 집단일 경우 많고 관계가 지속적이면서 이것은 아주 영속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계가 굉장히 지속적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도덕과 관습 등 비공식적인 통제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집단으로 보고 있고요. 자, 2차 집단은 테니스의 이익사회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집단 구성원 간의 간접적인 접촉과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결합된 집단, 회사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법률 등에 의한 공식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학자를 더 살펴볼 텐데요. 울리 백이라는 학자입니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울리 백 그러면 가장 키워드가 위험사회라는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위험사회를 주장을 했는데요. 자, 울리 백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증가한 생산력과 과학의 발전은 자, 우리가 농업의 생산력도 굉장히 발전했고요.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과학도 발전하면서 100년 전, 200년 전에 꿈도 못 꾸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문화를 지금 형성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고 동시에 위험성도 커져서 현대사회가 위험성도 더 커진 사회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즉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게 교통사고나 핵발전소, 지구온난화 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장애인복지에서 그 비장애인이라는 일반인,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일반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또 하나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잠재적 장애인 또는 예비장애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장애 발생률을 살펴보면 선천적, 후천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 통념 중에 하나는 선천적 장애가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천적 장애가 약 전체의 10% 정도 내외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90% 내외는 다 후천적 장애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나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고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장애 전체의 90%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비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자, 현대 사회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 사회에도 위험성은 존재했죠. 우리가 옛날 동화를 보면, 우리나라 동화를 보면 그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회이었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위험, 호랑이에 물려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라거나 또 핵발전소의 사고, 몇 년 전에 일본에서의 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게 지금 그 방사능 오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위험들이 새롭게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이어서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심리적으로 통제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집합적으로 지역사회와 사회, 행정정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그래야만 우리 개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